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시저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 좀 해주시면 그동안 보고 싶으셨다는 예, 뭐 센터장님은 페이스북 그 같이 이제 프렌드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계시죠. 아마 그날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올렸었던 사진에 제가 좋아요가 제일 먼저 제가 맞습니다. 해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댓글 하나 남겼죠. 들어오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네. 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좋아요 눌러주시더라고요. 소주로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뭐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은 그런 네. 이벤트인데 저는 또 그런 환경이 좀 못 되니까 못 갔습니다만 그러게요. 많은 걸 보고 오신 것들을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잘 해주시면 네. 공유해야죠. 많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간다 안 간다. 고민. 솔직히 네 우선 저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네. 했는데요. 우선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진 세대잖아요. 네. 사진이 사실은 더 익숙한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구현되는 걸 좀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는 어떻게 제 눈높이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그 사진기를 들고 여기서나 이러고 있으면 네. 남 등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 짐벌이나 그 액션 캠들 이렇게 이제 한 손씩 들고 네.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오후에는 사실은 다리보다 팔이 이제 그냥 벌써 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내년에는 촬영팀 그래서, 네. 혹은 이제 아주 체력이 강한 분들을 젊은 이제,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키도 약간 조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키 크고 체력 좋은 맞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직원들. 정말 그리고 더 대단하다라고 느낀 거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벌써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이분들의 그 열정도 그렇고 정말 그 정리된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것까지 따라가지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잭팟은 안 터지셨던 걸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잭팟 시장은 아니었죠? 근데 뭐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사실 뭐 1월달 접어들면서 사실 수익률로 봐서는 괜찮죠. 좀 나쁜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뭐 빠진다는 쪽도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최근에 회피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매별로 이렇게 괜찮은 상황인데요. 그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의 긴축 지속 의지 발언이 있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 기대가 있으면서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은 출발과 더불어서 코스피 200과 선물을 매수했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가 출발됐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2370포인트 수준 정도 다다르니까 결국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매도 전환하면서 선물도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금주 예정된 CPI 발표가 이제 경계심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전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나 전기가스업, 기계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섬유의복이나 금융, 보험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1시를 지나면서 기관이 양시장 현물 매수를 전환했는데 시총 산입단에서 역시나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기준으로 봤을 때 6일 연속 상승이고 다만 코스피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으로 좀 다가오니까 거기에서 계속 주춤하면서 이제 저항을 받더라고요. 상당히 좀 막혔던 답답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가 유지긴 됐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전기전자나 화학, 철강 등은 매수했습니다. 금융과 서비스, 통신, 음식료 등은 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비금속 광물과 서비스 등을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전에 125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위안화의 추가 강세라든지 외국인 자금 유입
수입이 제한적인 영향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뭐 오후 들면서 한 1244원대 수준에서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반복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이 강세였는데 화학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중심으로 강세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의약품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입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강세가 기록했고요. 특히 한화방산 흡수합병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7%대 급등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섬유의복 약세를 보였고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금융업, 그러니까 뭐 은행주들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힘입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가 보였고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나 제약, 오락문화 컨텐츠 등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업종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종 먼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사실 어제 별로 좋지 못했죠. 뭐 중국에서 뭐 비자 발급을 뭐 좀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뭐 제한적인 비자 발급 중단이긴 합니다만 아침에 보니까 또 일본도 뭐 중국에서 똑같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에 대한 규제가 좀 약간 강화된 나라들이잖아요. 한국과 네. 일본이.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좀 중국의 조치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주가 이제 어제 좀 빠졌다가 반등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해외여행 수요 회복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15개 공항의 이용객 수가 지난해 9,264만 명, 그러니까 2021년 7천만 명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쯤에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는 22년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코로나 발병 이전이 19년 당시 국내 공항 여객 수가 1억 5,76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59%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서도 61만 5,652편, 그러니까 2021년 대비 10.6% 증가했으니까 아무튼 작년에는 연말에 좀 집중되면서 굉장히 좀 회복 국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에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LCC 쪽의 국제선 항공 여객수를 보면 9월 10월 정도까지는 일단은 그 대형 항공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연말 들어서 확실하게 LCC 쪽이 확 치고 올라갑니다. 역시 이제 일본 수요가 굉장히 좀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고 에어부산이나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의 LCC 등이 오늘 모습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객수로만 보면 제주항공이 사실은 제일 LCC 쪽에는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진에어, 티웨이 항공 순으로 이제 여객수가 제일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하나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언급을 좀 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 것에 따라서 전날 뭐 인바운드 기대가 좀 반영되는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냈고요. 특히 이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광 수요를 늘려야 된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장중에 이제 전달을 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뭐 대결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을 본다면 이틀 연속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나오니까 양성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결국 좀 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코멘트가 된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중국은 리오프닝 쪽으로 가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일단 리오프닝 관련 쪽은 그렇게 방향성이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국내 흥국증권에서 리서치에서도 나온 자료인데 흥미롭습니다. 여행지별 검색 추이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주로 많이 보느냐? 역시 이제 일본이 독보적입니다. 일본이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간 베트남이나 이게 동남아 쪽으로도 찾아보고 있는데 중국 여행 수요 자체가 아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비자 발급을 안 하면서 관광 비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중국에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장 그러면 타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해외 쪽의 어떤 수요는 일본과 동남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중국의 관광 목적의 비자는 뭐 지금도 여전히 발급 재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발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관광 비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센티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주가들이. 근데 뭐 이게 뜯어보면 단기적인 그런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항공주 봤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좀 덜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중국에 우리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다가 만약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사실 그 처리 문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국인에 대한 처리 문제가 만약에 소홀해 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번질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항공 봤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좋습니다. 사실은 구리는 이제 경기를 선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 계속 외치고 있는 와중에 구리 가격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회복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진짜 경기 침체 오나? 이를 약간 퀘스천 이런 정도의 흐름인데요. 네. 구리 가격은 주간 단위 7.99% 거의 8%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주 급등 때문에 여러 가지 구리 가격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후에 달러 약세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뭐 수요 회복이 가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구리 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내년에 구리 가격 톤당 11,000달러 기록하고 24년에는 12,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준에는 아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경기 재개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역시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동행을 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하반기에 그 국제 유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걸로 또 최근에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 사태가 있으면서 하반기 쪽에 좀 유가가 강세로 좀 접어든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바닥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느 수준에서는 채워야 되는데 한 60달러? 이 정도 가면은 채우려고 아마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방은 여기서 많이 빠지기가 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수요가 좀 더 하반기에 좀 강해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천연가스 쪽은 조금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생산이 계속되는데 거의 작년에 그 미국은 천연가스가 거의 1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헨리 허브 쪽의 천연가스 가격 전망이 올해는 5.43달러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그 에너지 보고서 쪽에 보면 4.9달러로 이제 좀 더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천연가스는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은 비료 가격도 천연가스 관련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도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쪽은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또 불러올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다소 좀 일부 원자재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이제 비료 가격은 다소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자재 이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사실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이 원자재 가격인데 올해는 좀 불이 없었으면 좋겠는 네. 그런 얘기인데 또 나오네요. 근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 보니까 그쵸. 사실 그런 게 상품 가격에 미리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구리 가격은 지금 재고가 거진 바닥 수준이라고 그래요. 선제적으로 이미 경기 침체를 대비했었다라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리도 안정되고 뭐 경제가 조금씩 이제 순환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오히려 먼저 선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앞으로 경기 침체나 이런 상황 등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에너지 쪽 볼까요? 뭐 태양광, 풍력. 네. 뭐 한동안 그 4분기에 태양광이 좀 많이 좋지 못했. 쉬다시피 했고 빠지기도 했고요. 뭐 그랬는데 이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68기가와트. 그러니까 약간 성숙된 산업이지만 2021년 대비로도 47.3%나 급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울러 올해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317기가와트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은 1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별로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설치량이 전년비 32.1%니까 사실 중국이 작년에 워낙 많이 했고 그런데 중국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아직은 성장에 대한 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형성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은 IRA나 뭐 리파워 뭐 EU 이런 쪽의 정책 뒷받침 때문에 아마 시장의 전망보다 점점 더 아마 태양광 관련된 수요가 더 상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근데 우선 제가 가져온 표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폴리실리콘과 뭐 웨이퍼, 셀, 모듈의 가격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셀은 거의 폭포수처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기 모듈은 빠지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견조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듈 가격이 덜 빠지니까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원자재인 뭐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쪽이 빠지니까 사실은 스프레드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슈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아예 판매되는 물량이 엄청 많아지지 않으면 저렇게 가격 빠지는 것은 좀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좀 좋은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다올투자증권의 모습인데 일단 IRA 시행으로 높아진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인데요. 아무튼 상당히 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미국 쪽은 상당히 그렇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데 다음 표도 보여주시면 유럽 쪽에 태양광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설치 전망치인데요. 이쪽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과 유럽의 모듈 단가 추이인데요. 미국은 모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증설이나 이런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유럽은 어느 정도 조금 최근에 상당히 슬라이스하게 약간 쉬고 있지만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보다는 지금 환경이 미국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이 상당히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마 이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태양광 쪽에 이야기를 오늘 했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올투자정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풍력 시장 내에서 글로벌 수주를 받는 게 베스타스라든지 GE, 그 다음에 지멘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3사의 신규 합산 신규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이나 운송비 증가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1분기 수주가 201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큰 고객사가 베스타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타스가 2022년 1분기에는 2.9기가와트 그리고 2분기에는 2.1기가와트 그리고 3분기는 1.9기가와트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저점을 형성했지만 지난 4분기에 3.3기가와트로 베스타스가 턴어라운드로 이제 물량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올해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도식을 가져와 봤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글로벌 터빈 3사 신규 수주추인데 이 보면은 3사를 다 합친 이제 그 막대 그래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년 3분기 2021년 3분기 확 늘었다가 그다음부터 쭉쭉쭉 빠졌거든요. 2022년 1분기까지 쭉쭉 빠졌는데 2분기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다소 좀 빠졌던 베스타스가 회색 부분입니다. 회색 부분이 빠졌었는데 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글로벌 터빈 3사 신규 추인데요. 보시면 확실히 이제 비슷하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년 1분기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면서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결국 국내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풍력도 다올 쪽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풍력이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잘 안 와닿죠. 그쵸. 태양광 그런 부분들은 풍력이 좀 더 길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또 많이 오르면 또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주가가 꺾이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상당히 조금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섹터인데요.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은 좀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그림을 간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풍력과 태양광 쪽이 좀 좋았고 더군다나 하나솔루션은 오늘 이제 3조 2천억 규모의 미국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 하나솔루션에서 이야기한 IR 자료를 좀 발췌해 봤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미국 쪽의 모듈 생산 캐파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7기가와트에서 24년도에 8.4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제조 신증설 계획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인곳 웨이퍼 셀 모듈 관련된 21년도부터 24년까지의
기업들의 이런 그 플로우를 이제 설명한 건데 여러 가지 IR 자료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가 발췌된 자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엔터 이야기를 또 매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들의 뉴진스, 뭐 우리들이요? 아이브 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뉴진스 조카 혹은 조카가 아니라 저는 딸뻘이에요. 그쵸. 예, 제 큰애가 20살이라서 그러네요. 뉴진스 멤버가 저희 큰애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렇죠. 뉴진스는 저렇게 돈을 버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조금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 상당히 좀 활발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와봤어요.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일단 최근에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정산 받았다. 이게 되게 저희들한테는 쇼크였잖아요. 어떻게 그게 근데 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뭐 정산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나서 정산을 해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과거의 그룹과 이번에 뉴진스의 네. 그 케이스가 우리가 뭐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그쵸. 없으니 그게 정산이 정말 그 BP라 말하는 뭐 각 그룹들의 뭐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네. 투자 비용이 정말 다 마무리되고 정말 정산을 한 거냐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데뷔 6개월 만에 정산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는 과거의 그룹들의 어떤 히스토리에서는 없었던 맞아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바뀐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인 그룹들이 어쨌든 과거 대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수익 면에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증권에서는 결국은 이 데뷔하면서 데뷔 첫 해 앨범당 뭐 50만 장에서 100만 장은 그냥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화 속도에는 굉장히 분명히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데뷔가 곧 기획사들의 BP, EPS 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요소로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23년도에만 4대 기획사 기준 약 10개 팀이 데뷔를 하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EPS 상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에서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2022년 합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23년도도 역시나 이 4가 결국 올라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JYP가 4팀, 하이브가 3팀, SM이 2팀, YG가 1팀으로 남자 그룹이 7팀, 여자 그룹이 3팀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적으로 가장 모멘텀이 중요한 게 올해 3분기와 4분기 데뷔로 추정되는 하이브와 JYP의 미국 걸그룹이 있는데 올해 3, 4분기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어서 이게 되게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음반 시장은 규모만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요. 흥행을 한다면은 한 그룹당 최대 예상 매출액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내외로 아마 50% 정도의 내외의 조인트 벤처 지분율을 감안하면 5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게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주요 아이돌 그룹 앨범당 100만 장 판매 돌파식입니다. 이게 보면 엑소가 7년 차에 100만 장을 팔았대요. 와. 트와이스가 7년 차, 세븐틴 6년 차, BTS가 5년 차, NCT가 5년 차이거든요. 블랙핑크조차 5년 차에 100만 장 팔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에스파가 2년 차, 엔하이픈이 1년 차, 아이브가 애프터라이크 1년 차.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100만 장을 팔고 있기 때문에 EPS 상향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걸그룹만 딱 놓고 오겠습니다. 자, 저 센터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실 걸그룹들 기준 보시면 왜 센터장님한테 넘기십니까? 네, 앨범당 판매량 50만 장 소요 돌파 개월 수인데요. 레드벨벳이 9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죠? 스와이스가 55개월 걸렸고요. 네. 여자아이들이 54개월. 근데 요즘에 여자아이들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쵸. 블랙핑크가 50개월. 있지가 32개월. 근데 보십시오. 르세라핌이 5개월. 아이브가 4개월, 뉴진스는 1개월 만에 50만 장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그룹에 대한 마케팅이 과거와 뭔가 달라진 마케팅의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그룹들이 이렇게 앨범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어서 신규 그룹이 일단 나오면 기획사들의 손익분기점이나 BP, EPS가 상향 조정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 좀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엔터테인사의 어떤 뭐 투자 포인트가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기대감이 좀 더 중요한 시기인데 하반기에 일단 여러 가지 저평가 종목에 대한 실적이 실적을 통해서 좀 나타날 거다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DOU 같은 경우도 NC소프트의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인 유니버스를 인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DOU가 좀 급등세를 보였던
어떤 모멘텀도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100만 장 돌파 연도 보면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이름이 있어서 나도 이제 시대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괜찮아요.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라가기 어렵네요. 자, 이어서는 방산주가 또 오늘 일제히 또 올랐죠? 네, 사실 뭐 이건 약간 뉴스 플레이 같은 뭐 테마성 분위기였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첫 해외 순방 나서면서 방산 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게 사실 주목을 받았고, 사실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문화, 한국형 사드, LSAM 관련된 수출 발표 가능성도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관련된 방위 산업 쪽이 좀 약간 좋아졌다는 거고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 그룹이 일단은 그 회장 세바스찬 흐바웍 이름이 되게 이상하네요. 세바스찬 흐바웍 이름이 그렇습니다. 회장이 일단 2월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출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KF-21이라든지 레드백 추가 수주 논의도 2월 달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회장이 일단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방산 관련된 주가가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화장품주가 또 하루 만에 반등했죠? 네. 뭐 저의 눈썹을 보시면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그 최근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 어제도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좀 빠졌었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역시나 이제 그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엔데믹을 넘어가면 화장품이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마스크 의무 작용이라든지 해외 외부 활동 제한 이런 것들이 가장 수요가 위축됐던 카테고리가 오히려 가장 큰 수혜로 당연히 돌아온다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뭐 저처럼 이제 뭐 눈썹을 뭐 약간 문신을 한다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마스크 때문에 문신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올해 좀 새롭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해보자는 의지에서 한번 해봤는데, 뭐 마스크를 쓰면 이제 보이는 쪽이 위쪽이니까 뭐 눈썹을 문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칼라 렌즈를 껴서 눈 쪽을 좀 더 한다거나 그다음에 눈썹 펌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많겠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스크를 벗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장 위축됐던 카테고리가 이제 립이요. 립 메이크업. 그죠? 뭐 빨간색을 굳이 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니까. 그쵸. 그리고 또 마스크에 많이 묻으니까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카테고리인데 역시 지금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보여준 주요 최근의 립 제품 구글 트렌드 추이를 보시면은 확실히 립 쪽에 틴트 쪽이 확 올라옵니다. 최근에 보면 구글 쪽이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화장품의 색조 화장 쪽이 결국은 좋아진다. 그래서 과거에 마스크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오히려 이제 스킨케어, 트러블 케어하는 쪽에 우리가 뭐 피부 관리하는 쪽에 트러블 케어 화장품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쪽에 수요가 있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무래도 색조 쪽이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비중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굉장히 긍정적 리포트를 냈고, 삼성증권에서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올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 리포트도 몇 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업종들도 전일 빠진 이후에 좀 리바운딩을 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 그리고 계속해서 외모에 또 많은 신경 쓰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전기차 쪽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역시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됐던 삼성 SDI가 뭐 BMW 헝가리의 전용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 방안 추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BMW 뭐 뿐만 아니라 뭐 역시 삼성 SDI는 가장 보수적인 회사였습니다. 해외 쪽의 공장 캐파 증설에 구체적인 정사진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할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셀 3사 중에 흑자를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적당하게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새롭게 구체적인 방안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주가 부분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기지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선 모습이 보이면서 SDI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포드가 이제 뭐 새 협력사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주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PNT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뭐 CIS, 후성 이런 쪽도 괜찮았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롯데케미칼의 인수 관련해서 정부가 승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괜찮았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상하프론테크, 뭐 대성 아이텍, 탑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괜찮았는데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상기해 보면 다 좋을 수는 없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4분기나 상반기에 좀 실적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을 수는 없고 미국의 매출이 좀 높은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들어서 내년 정도까지 볼 쪽은 실리콘 응급제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조금 니치 마켓 쪽에 실리콘 응급제 쪽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봐서는 뭐 CNT 도전제까지 보면서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도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수소차 이야기가 요새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간 뭐 테마성입니다.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던 수소차 사업 방향을 상용차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기차 대비 수소차는 사실 보급이나 이런 것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기대감이 좀 반영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부분에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지연되면서 신차 개발의 계획이 사실 흔들린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작년에 전략 수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수소차가 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림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상용차 부분에서 세계 최초 상용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앞세워서 사실은 시장에 직접 진출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대수가 얼마나 팔릴지 사실은 좀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 수정의 배경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서 어쨌든 성과를 내면서 작년에 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수소 승용차 개발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환경은 맞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조금 아직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소 관련해서는 좀 올랐다고 하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섹터가 아닐까 그런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 상황 좀 볼까요? 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리포트를 냈습니다.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보유 재고가 1분기 현재 첫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분기부터는 정상 재고 수준에 근접할 거다. 좀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예요. 이게 재고 수준에 대한 이슈를 지금 벌써부터 1분기부터 감소하니까 2분기에 정상 재고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리포트 코멘트인데요. 이 재고 건전화가 예상된다면 사실은 반도체 쪽은 상당히 움직임이 주가가 먼저 선행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봅니다. 제가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KB증권의 추정 자료인데요. 북미 데이터 센터 메모리 재고 추인데 작년 4분기가 11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가 9주로 전 분기 대비 23%나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가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주가는 움직인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정치를 일단 냈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메모리 재고 정점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반등 시작인데 과거 2007년 8년도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표를 통해서. 근데 보면 이 과거의 재고 정점 이후에 9개월간 최소 주가 반등이 시작되면 약 25% 정도 주가 상승을 평균적으로 해왔다고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표는 제가 KB증권의 추정치 자료로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재고 정점 이후에 9개월간 아까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인데요. 이게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8년도부터 나온 좀 전에 그 자료가 이제 도식화돼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 누적 주가 상승률이 이제 막대 그래프고 그다음에 선 그래프가 재고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비율이 떨어질 때 누적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재고 추이는 조금 2분기에 좀 실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DDR5거든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파이어 래피즈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이 제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요가 될 것인가는 좀 봐야 됩니다만 제품 수요 관련해서는 이게 2분기부터 이제 출시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일부 종목들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업체에 물어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사파이어 래피즈나 뭐 어쨌든 DDR5 관련된 매출이나 이게 잡힐 거라고 이야기들을 대부분 관련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부분은 뭐 물량이나 매출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반영 효과가 분명히 하반기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오래 기다렸던 DDR5 모멘텀이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한투증권에서 오늘 그와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과거의 DDR4 세대 변화 때 침투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초반, 그러니까 침투율이 0에서 20% 구간에 주가 흐름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구간이고 작년에 IT 세트 수요 악화 때문에 대부분 관련주들이 주가 급락해 있습니다. 심텍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적은 구간이에요. 물론 공매도도 많겠죠. 그 종목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심텍뿐만 아니라 뭐 아비코전자, 그다음에 TSE, 뭐 TLB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한투증권의 코멘트 침투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초반 20%까지 올라가는 그 초반이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는 거 보면 DDR5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다고 본다면 과거를 대비하면 지금도 그 기대감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도 좀 약간 역사적으로 싼 구간까지 빠져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은 트레이딩 구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아비코전자, 뭐 TSE, 뭐 기가레인, 유진테크, 뭐 ISC,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꽤 좋았고 특히 이제 DDR5 관련주가 상당히 오늘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의 악재 소멸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먼저 선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은 1분기나 2분기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될까요? 악재가 이제 어떤 노출되어서 소멸되는 것들의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지. 사실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실적대로 움직인 적이 거의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날은 오히려 빠져버리고 쇼크를 냈는데 이게 업황 바닥이야 그러면 주가가 올랐던 역사적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던 거고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실적단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적자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적자폭이 줄어드느냐는 모습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KB증권하고 같습니다. 재고 수준을 쭉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줄어든다. 그 최근에 그렇게 무겁게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기었던 삼성전기가 고개를 바짝 들기 시작하는 것도 그 MLCC 관련된 수출 금액이나 재고 수준이 12월 달에 딱 변화가 되면서 바닥에서 튀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뭐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이 좋으냐? 사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컨센 대비 아마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만 근데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아주 안 좋았던 업황에서 재고가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주가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재고 소진이 먼저 되느냐 모습이고 사실 이제 오늘 안 가져왔지만 KB증권의 좀 전에 리포트 중에 발표되는 그 일부 데이터는 그 휴대폰 재고도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재고가 추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 당연히 작년에 중국에서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안 팔려서 안 좋았는데 휴대폰 재고 추이가 확실히 꺾이고 그게 이제 확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그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IT 섹터가 움직인다는 모습들 보니까 결국 재고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게 데일리 체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나오는 뭐 발간된 자료라든지 쉽지는 않겠죠. 뭐 개인들이 그런 발간 자료를 일일이 다 체크해 본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근데 아무튼 바로미터는 좀 재고 추이가 결국은 이제 그 캐펙스 컷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재고가 빠지면 수요는 어쨌든 하반기는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 본다면 이제 재고가 확 빠져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오면 그럼 가격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뭐랄까 실적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이익단으로 플러스권으로 이제 또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 흐름보다는 이익단의 발표가 더 늦겠죠, 훨씬.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일부 그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마트 그리드 쪽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뭐 GM이나 포도 자동차, 구글, 태양광 업체, 썬파워 등이 가상 발전소 분야 협력 업체인 가상 발전소 파트너십 이 VP3를 발족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상 발전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가상 발전소에 대한 이슈를 제가 보니까 이 개인이나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상의 발전소라고 합니다. 저도 좀 약간 생소한 어려운 그 개념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뉴스화 되니까 이 가상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뭐냐면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이 서모스탯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전기차, 전기 히터 등의 사용을 조절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사전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충전이나 전자제품, 냉난방 장비 사용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가능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약간 이게 실생활에서 제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생활에서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GM이나 포드 자동차, 구글, 뭐 썬파워 등이 이제 가상발전소 분야 협업체인 가상발전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뉴스가 나오니까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테마성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가상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테마적인 움직임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테마라고 이제 보기보다 이제 이거는 약간 나라별로 주거 환경이 다른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조금 아파트 중심의 아파트지? 주거 환경이지만 미국이나 서구 문화는 단독주택의 성향이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각 집에서 전력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장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잉여 전력을 비축도 할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가계의 소득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이번 그 CS 내용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국은 플랫폼화 되면서 우리가 태양광이 처음에 붐처럼 막 그 붐이 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하라고 그리고 보조금 더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것의 어떤 생산 방식과 공급 방식이 지금 가정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플랫폼화 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어떤 실타래를 푸는 내용 등이 이런 스마트 그리드 부분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발전소라고 하면은 그럼 실제의 전력량이 거의 적용돼 가지고 뭐 그렇죠. 이제 용어가 조금 더 헛갈리게 막 여기다가 지금 가상이라는 거를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냥 어떤 전력 공급에 대한 플랫폼화라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로 많은 이렇게 뭔가를 돌리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장 때문에 전기로 전환하는 쪽도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이 전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느낌도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원전 이야기도 또 있네요. 네, 역시 이제 이거는 기존에 이야기됐던 겁니다. 뭐 현재 정부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비중을 이제 높이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은 반대적인 입장이었고 이번 정부가 이제 그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이제 또 반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서 이제 일부 원자력 관련된 쪽이 오늘 움직였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화이자, 코로나 뭐 약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나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봅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되고요. 그래서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가 전일 JP모건 헬스케어 컴프로에서 중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준비가 되고 3, 4개월 내에 준비가 돼도 놀랍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중국의 외산 이 화이자 관련 여러 가지 뭐 그 코로나 관련된 뭔가가 외산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되고 또 그쪽에 현지에서 뭔가 복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주사를 맞든 복용을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이자나 이런 뭐 mRNA 관련된 뭔가가 안 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걸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중국의 제약사 화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하이 증시에 중국 시장에서 팍스로비드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화이자와 현재 팍스로비드의 현지 생산을 가속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현지 제약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중국에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려고 만드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이제 이게 보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자 관련된 뭐 테마주들이 뭐 제일약품이나 KPX 생명과학이나 파미셀이나 서울제약 이런 쪽이 근거는 되지만 사실 어떤 종목이 움직였다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국의 이 화이자 관련된 약들이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변곡점이 있다. 저는 좀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뭐 제일파마 홀딩스 관련된 뭐 주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아무튼 어떤 종목이 움직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 화이자 관련된 쪽에 중국의 이게 우리가 그 현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현지 중국인들도 이걸 복용하면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좀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어떤 이슈가 또 있었나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하면은 지금 애플 쪽이 이제 마이크로 LED 이게 BOE가 아마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자체 개발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바일 장치에 2024년도부터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 사용하면서 아마 삼성이나 LG 등에 대한 기술 파트너의 의존을 줄인다 이거거든요. 그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도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국내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스마트워치,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은 아닙니다. 소면적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한토증권에서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OLED 밸류 체인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 관련해서 너무 악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이러한 전망이 이미 2018년도부터 이미 얘기가 된 거다. 그리고 당시에 애플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특허를 냈고 팀을 꾸려서 연구하려고 이미 보도가 2018년도부터 된 거니까 아주 이상한 처음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애플 워치 하이엔드 모델부터 마이크로 LED 기술 채용이 되면서 24년에 첫 적용이 되는데 애플 워치의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별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등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 패널 업체들의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다. 전망은 담고는 있지만 일단 중대형 화면의 마이크로 LED 도입 시에는 생산이나 비율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큰 화면의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으로까지 단기간에 확장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애플 워치용 패널은 LTPO 기반의 OLED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이쪽이 퍼스트 밴더고요. 재팬 디스플레이가 이제 세컨드 밴더인데 공급 중에 있는데 패널 공급 가격은 $40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OLED 산업 내 워치 디스플레이양 매출의 규모가 6%로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기준 OLED 매출액의 10% 미만이 워치향이라 별로 영향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현재 워치용 패널 가격과 비교해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워치 패널의 가격이 훨씬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 시점은 24년이 아니라 아마 25년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적용이 늦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봤자 26년이나 27년 정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이야기 중국 쪽 얘기겠죠 또.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그 23년 1월에 첫 주에 이 관련된 수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 첫째 주가 1,476만 달러. 전년 대비 1월에 지금 74.5%나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 중앙 집중 입찰 방식인 VBP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좋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임플란트 VBP 관련된 쪽인데 이 스트라우만 이 굉장히 글로벌리 비싼 제품이잖아요. 이 스트라우만이 중국의 임플란트 VBP 쪽에 입찰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장중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쪽에는 나쁘지 않은 이벤트죠. 경쟁이 좀 이제 완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입찰 관련해서는 4급 순수 티타늄 클래스 A 쪽에는 최저 낙찰가가 중국 제품이 이제 630위안 그리고 이 중 상위 5개 기업 낙찰가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771위안, 덴티움이 770위안 정도고요. 뭐 그다음에 BNB 쪽이 1163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 5개 낙찰가가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쪽이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보다는 낙찰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 업체가
굉장히 낮은 낙찰가가 나와서 현지에서도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클래스 B라고 합니다. 클래스 B 쪽에 16개 낙찰가가 550 위안에서 뭐 1000 위안 선인데 너무 낙찰가가 낮은 쪽은 클래스 B이기 때문에 클래스 A 쪽에 국내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은 상당히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된 거고요. 티타늄 그 임플란트 낙찰 범위가 600에서 1,400 위안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순조롭게 VBP 쪽의 낙찰을 우리가 국내 업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배고프시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자, 오늘도 하루 종일 다양한 소식들 또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요 자료는 저희가 그 시내 자료실에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IBK 죄송합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